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인코텀즈도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한 후에 개별 규칙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X웍스와 FCA에 대해 정리가 끝났고,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CI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항상 가장 친숙해야 됩니다. 인코텀즈는 E 규칙, F 규칙, C 규칙. 자, 그러면 설명문을 기준으로 CIF를 정리한 후 그 다음 A1부터 A10, B1부터 B10,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10가지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험은, 무역 자격증 시험은 설명문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며, 실무에서도 설명문이 워낙 해당 규칙을 잘 요약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설명문만 제대로 보면은 사실 A1부터 A10, B1부터 B10을 볼 일은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CIF, 매도인은 본선에 적재하는, 본선이라는 건 실제 운송이 이루어지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본선에 적재할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즉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운임은 목적항까지 가야 되고, 매도인은 중간에 I가 들어있죠. 인슈런스, 매도인은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목적항까지, 최소 목적항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딜리버리 앤 리스크. 자, 그러면 실제 인코텀즈 2020 원문의 순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인도와 위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법마다, 협약마다, 규칙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인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험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에서는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된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도와 위험. CIF는 매도인이 다음의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선 적재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 프로큐어라고 하여서 인코텀즈 2020에서는 X웍스를 제외한 모든 규칙에서 조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이라는 개념은 결국 뭡니까? 매도인이 직접 본선 적재를 하는 것, 즉 매도인이 직접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3자가 본선 적재한 것, 즉 3자가 인도한 물품을 그대로 계약을 통해 전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조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자가 인도한 물품을 본선 적재는 내가 하지 않았고, 제가 본선 적재 한 거 언제 했다더라고 그 전달하는 거 있죠. 그것을 조달이라고 하여서 인코텀즈는 매도인 본인이 직접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3자가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본선 적재 또는 혹은 3자가 그렇게 본선 적재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은 물품이 본선 적재된 시점에 이전한다.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위험이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이 실제 양호한 상태로 계약된 수량 또는 전량이 도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된 상태로 양호하게 도착하길 원하면은 이 규칙 양육지 인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찌 됐건 C 규칙은, 이 FC 규칙은 선적지 인도이기 때문에 보낼 때만 멀쩡하면 되지 멀쩡하게 도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된 수량 또는 전량이 도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 운송 방식. 이 FCD 규칙 잘 보세요. FAS, FOB, CFR, CIF 이 4개는 해상운송 전용 규칙입니다. FAS, FOB, CFR, CIF 규칙은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단일 해상 운송에 이용되는 것이고, 해상 운송을 포함했지만 다른 운송도 같이 결합이 됐다. 복합 운송이죠. 복합 운송이거나 혹은 해상 운송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혹은 단일 해상 운송이지만 컨테이너 화물이다라고 하면은 FAS, FOB 대신에 FCA가 사용돼야 되고, CFR 대신에 CPT가 사용돼야 되고, CIF 대신 CIP가 사용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본 개념 정리 시간에 영상을 통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CIF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FAS, FOB, CFR, CIF가 동일하겠죠. 본 규칙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돼야 된다. 즉 아무리 해상 운송이 포함되었다라고 하지만 복합 운송에서는 사용될 수 없고, 애초에 해상 운송이 아닌 운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둘 이상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이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이라고 하면은 CIF보다 CIP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이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실제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이라고 하면은 육상 운송을 수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CFR 대신에 CPT가 사용돼야 되고 FAS나 FOB 대신에 FCA가 사용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은 실제 매도인이 본선 적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조달은 무엇이냐? 조달은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 벌크 화물이라고 합니다. 수량으로 거래하는 화물이 아닌 중량으로 거래하는 화물들을 말합니다.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 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본선 적재를 합니다. 매도인이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해 이제 매수인이 DL의 배설을 통해 새로운 매수인에게 물품을 양도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 매수인을 중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매수인은 BL을 통해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다시 또 다른 매수인한테 중간 매도인이 되어서 다시 BL을 배설을 통해 양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특히 원유와 같이 하루에도 계속해서 가격이 변동하는 것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계속 물품이 운송 중에 판매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송 중 전매라고 하여서 BL의 배설을 통해 물품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건데, 그럼 잘 보세요. 중간 매도인이 다시 매수인한테 물품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 이 매수인이 중간 매도인으로서 본선 적재했습니까? 아니죠. 이거 최초의 매도인이 본선 적재를 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게 뭡니까? 이 둘 사이의 거래는 최초의 매도인이 본선 적재한 것을 이쪽은 조달하는 것, 즉 조달을 한 시점, 즉 계약 체결된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시 이 매수인이 다시 중간 매도인으로서 물품을 넘겨줄 때는 뭐예요? 본인이 본선 적재한 건 아니죠. 최초의 매도인이 본선 적재한 것은 본선 적재한 것을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달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본선 적재하지 않았고 저쪽이 본선 적재한 것을 내가 너한테 계약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선 적재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실제 인코텀즈에서 당사자의 의무는 직접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자가 인도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조달이라는 아주 신기한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 항구와 목적지, CIF에서는 두 개의 항구가 중요합니다. 규칙 D에는 반드시 장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E나 F 규칙은 선적지를 기재하고 C나 D 규칙은 목적지를 기재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F 규칙의 선적지를 기재하는 것은 인도 장소이고 D 규칙의 목적지를 기재하는 건 인도 장소입니다. 하지만 C 규칙은 선적지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기재하는 장소는 목적지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전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C 규칙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목적지를 기재해야 되고 기재된 장소는 비용이 이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 선적지는 반드시 추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CIF에서는 두 개의 항구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본선 적재를 통해 물품이 인도되는 항구이며, 두 번째는 물품의 목적지로 합의된 항구이다. 기재 장소는 목적지 항구입니다. 물품의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매도인은 인도된 때로부터 합의된 목적 지점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비용까지 내야 되죠. 예를 들어 물품은 상해에서 본선 적재되어 사우샘튼까지 운송된다. 인도는 물품이 상해에서 본선 적재된 시점에 이루어지며 위험도 이 시점에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매도는 반드시 상하이에서 사우샘튼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선 적재된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지만 비용만큼은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도착하는 목적항까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또 CIF에서 선적항은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지, 인코텀즈는 규칙 D에 장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F 규칙은 선적지 장소를 기재해야 되고 C와 D 규칙은 목적지 장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CIF 규칙은 목적지 장소 중에서 해상운송 전용 규칙이기 때문에 목적항을 명시해야 되고 그 목적항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럼 CIF 규칙에서 목적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과연 선적항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목적항은 항상 명시하는 반면 매수인에게 위험이 전되는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누락합니다. 물론 선적항도 명시하는 게 혹은 선적항을 별도로 합의하는 게 가장 아름답기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선적항에 대해 매수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서 운임 또는 보험 요소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가능한 상세하게 선적항을 계약에 명시할 것이 권고됩니다. 한마디로 명시하지 않으면은 매수인에게 추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똑같이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것과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것에 대해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것이 운임이 훨씬 저렴한 상황에서는 어차피 CIF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낸다라고 하지만 그 비용 전부 매수인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 매수인이 납부하는 그 매매 가격에 운송비용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매수인의 입장에서 뭐야? 야, 그거 우리나라 오는데 인천항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쭉 돌아오느라고 비용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 부산항에서 출발해주지 않겠니라고 해서 이게 특정 항구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선적항으로서 부산항을 지정하면 되지만 그렇게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매도인이 자기 편의에 의해 아무 항구나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적항에 대해 매수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운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항 내 목적 지점 명시. 그러면 CIF 규칙 뒤에 기재된 항구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는데 그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분명히 있을 텐데 가능하면 그 항구 내에서도 상세하게 정확한 포인트, 지점까지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양육항 내 목적 지점 명시. 당사자들은 목적항 내 지점, 포인트죠. 그 포인트를 가능한 상세하게 꼭 집어서 명시할 것이 권고됩니다. 그 지점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인도 시점부터 지정된 항구 또는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항구 내 지점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 그래서 단순히 목적지의 항구만 명시하면은 그 항구 내에서도 다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구에 정확히 어떤 지점까지만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콕 집어서 가능한 상세하게 합의할 것이 권고됩니다. 복수의 운송인. 사실 이 부분은 CPT나 CIP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CFR과 CIF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이한 해상 운송 구간을 담당하는 복수의 운송인에 의해 아니 CFR, CIF는 단일 해상 운송 계약일 경우 이용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복수의 운송인이 이용된다라는 개념이 뭐냐? 자, 보세요. 상이한 해상 운송 구간을 담당하는 복수의 운송인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로 홍콩에서 샹하이, 상해까지는 피더선에 의해 그냥 작은 배를 말하는 겁니다. 피더선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상해에서 사우샘튼까지는 해양 선박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라고 하냐면 그냥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는 작은 배로 갔다가 이제 부산항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큰 배를 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홍콩에서 이전되는지 또는 상해에서 이전되는지이다. 선적항을 합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선적항을 합의하지 않아서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작은 배로 가서 부산항에서 큰 배로 갈아탔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인천항에서 선적했을 때 본선적지 했을 때 그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본 운송이 시작된 거는 부산항에서 큰 배 태웠을 때 아니냐? 그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당사자들은 매매 계약에서 자체적으로 잘 합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적항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합의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위험한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 뭐가 됐건 매도인이 가장 먼저 만나는 운송인 그럼 홍콩이 되겠죠.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장기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후속 단계에 상하이에서 위험이 이전되기를 원한다면 매매 계약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인천항에서 작은 배를 타고 부산항까지 넘어가서 부산항에서 큰 배를 탔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의 입장에서 부산항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기를 원하면 합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이 원하는 대로 최초의 운송인 인천항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게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 보험. 보험에 대해서도 유튜브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FC 규칙은 선적지 인도고 D 규칙은 양육지 인도입니다. 보험은 원칙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알아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자로서 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FC 규칙의 경우에는 운송 중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하면 되고, D 규칙은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물품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 규칙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CIP와 CIF는 다릅니다. 사실 이 F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게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기 때문에 운송계약을 알고 있어야 보험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습니다. D 규칙은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계약하기 쉽죠. 하지만 C 규칙은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하잖아. 야, 이러면 운송계약은 제가 하고 보험은 내가 하고 이러면 헷갈리지 않느냐. 그래서 CIP와 CIF는 중간에 I가 인슈어런스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즉 매수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CIF와 CIP는 인코텀즈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의 보험 계약 의무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자, 인슈런스 보험 보겠습니다. 매도인은 선적항으로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은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라는 겁니다.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이는 목적지 국가에서 자국의 보험에 가입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자기 나라 보험일 경우가 좋거든요. CIP나 CIF의 문제는 뭐냐면 매도인이 자신의 국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보험증권을 넘겨줄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보험자가 해외에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국가에서 매수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자국의 보험에 가입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한테 야,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자한테 보험 좀 가입해 줄래? 라고 해봤자 매도인한테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매도인은 매도인 국가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편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CFR로 매매할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CFR은 매수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알아서 보험 가입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CIP와 CIF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국가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국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 CIF에서 매도는 확장된 보험이 ICC-A보다는 ICC-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상응하는 제한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매수인은 유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높은 단계의 보험 가입을 합의할 수 있다. 통일된 보험 약관은 협회 적화 약관 ICC고 A, B, C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AR, WA, FPA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B와 C, WA와 FPA를 열거담보, 면책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열거된 것만 담보한다. A와 AR을 포괄담보, 면책위험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해주겠다. 자, 그래서 A와 AR은 면책위험만 있고 담보위험이 없습니다. 면책위험이 아니면 다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최대 담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항공운송은 이것과 동일한 최대 담보인 ICC 에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문제가 뭐냐면 CIP와 CIF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을 해주는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최대 담보를 원하고 매도인은 무조건 최소 담보를 해주겠다라는 이러한 상충되는 상황에서 인코텀즈 2020에서는 개정이 됐습니다. CIP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최대 담보로 가야 되고 CIF에서는 2010 버전과 동일하게 최소 담보로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코텀즈 2020에서 CIP는 최대 담보 IC 에어, AR, A 이런 것들로 가야 되지만 CIF에서는 A보다는 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상응하는 제한된 보험, 우리는 이것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최소 담보로 보험에 가입하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화비용, 사실 인코텀즈 2020에서 모든 인코텀즈 규칙이 똑같습니다.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화비용, 사실 양화비용보다는 실무에서는 하차비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일반적일 겁니다. 하차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딱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인코텀즈 2000에서는 DEQ가 있었고 2010에서는 DAT가 있었고 2020에서는 DPU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일하게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화비용까지 부담하는 규칙이 하나씩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목적지 양화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운송계약상, 특히 정기성 개품 운송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비용을 부담을 하면은 이미 그 안에 양화비용, 목적지 양화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목적지 양화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코텀즈 2020을 기준으로 하면 DPU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이 내야 되는 건데, 매도인이 납부한 운송비용이 이미 양화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연 그것을 매수인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매도인이 운송계약상 목적한 내 특정 지점에서 양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양화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하기도 어렵고 이 부분을 정산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수입 통관. 통관은 원칙대로 갑니다. 통관은 그 나라에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하고 매수인은 수입 통관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최소 위무에 해당하는 X웍스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입 통관을 다 담당하고, 매도인의 최대 위무인 DDP에서는 매도인이 수출입 통관을 다 합니다. CIF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수출 통관,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하겠죠. 자, CIF는 해당되는 경우라면 뭐예요? 이와 같이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요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거지만 자기네들끼리는 국내 거래랑 똑같죠. 이럴 때는 통관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은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해야 된다.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합니다. 그렇지만 매도는 수입 통관 또는 삼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 자, 우리나라에 출발할 때 수출 통관만 해주면 되고, 그것이 목적지까지 가는 중간에 다른 나라를 지나갈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 지나갈 때 필요한 통관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로 보낼 때 수출 통관 한 번만 하면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즉 매도인은 수입 통관 또는 삼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수입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문에서 규정하는 부분이고, 실제 시험은 설명문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며 실무에서도 설명문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면 대부분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A1부터 A10, B1부터 B10 개별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 가겠습니다.